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40대 초반이 된 8살짜리 딸 하나, 6살짜리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일을 하랴 육아를 하랴 정말 정신이 쏙 빠졌었는데 큰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고 둘째 아이도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다 보니 요즘처럼 살맛 나는 때도 없네요. 사실은 아이들 보는 것만 즐거워서 살맛이 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아주 벼르고 있었던 사람에게 된통 비곁을 먹이게 되었거든요. 매번 그렇게 제 기를 누르지 못해서 안달이 나 있던 우리 신우의 코를 납작하게 눌러줬지 뭐예요? 아니지. 납작하게 진짜로 눌렀다가는 코 수술했던 거 재수술해야 한다고 돈 내놓으라고 할지도 모르겠네요. 그냥 그 높은 코 다치게 해줬다는 정도로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사연이 또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기회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살던 곳을 떠나 다른 곳에 둥지를 틀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무조건 평범한 일상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세상의 풍파에 휩쓸릴 필요는 굳이 없으니까요. 제가 처음 시집을 왔을 때 우리 시댁은 그 어떤 집안보다 평범했습니다. 남편도 남들과 비슷한 삶을 살았고 저 또한 평범하게 자라왔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아버지께서 일을 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시고 어머니께서 가정을 돌보며 자식들에게 헌신하시고 보통의 가정이란 그런 유년기를 보내고 성인이 되어 직장 생활을 하고 그렇잖아요. 저와 별 다를 것 없이 자라온 남편과는 똑같이 자식 낳고 가정을 돌보며 우리의 미래를 함께 그려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나이 33세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시댁 식구들은 제가 딱 예상했던 그대로였어요. 늘 대면대면하게 자식들과 대화를 많이 하지 않는 시아버지, 그리고 우리 아들만 잘 챙겨주었으면 좋겠다고 제 손을 꼭 잡고 신신당부를 하시는 시어머니. 그 정도는 정말 제가 생각한 범주였거든요. 저희 남편 회사에서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을 하는 영업사원이었고 저는 반도체 회사의 연구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직업이나 연봉 같은 것을 생각하면 제가 조금 더 좋은 환경에 놓여 있긴 했었죠. 여러분들이 반도체 회사 연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또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직종은 아니거든요. 대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다 하면 연봉이 억대 수준으로 책정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대기업에 붙어 있는 하청업체라서 대기업에 비하면 세 발의 피 정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저는 제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어요. 맨날 우주복 같은 옷을 입고 먼지 한 톨에도 예민해져야 했지만 그래도 좋았습니다. 아무리 연봉이 대기업에 비하면 세 발의 피 수준이라고 해도 영업사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남편이 최고 실적을 낼 때만큼은 매달 벌어오곤 했거든요.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댁 식구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상견례 자리에서 혹시나 시댁 식구들이 여자라고 저를 무시하거나 기를 누르려고 할까봐 자기가 모시고 살아야 하는 사람이라면서 돈도 자기보다 훨씬 더 잘 벌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침을 튀기면서 말을 해주었거든요. 그 모습에 시댁 식구들은 꽁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희 부모님은 아주 만족스러운 얼굴을 하셨죠. 저는 어쩌면 남편의 그런 행동이 현명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덕에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많은 잔소리를 늘어놓지 못하게 된 것도 있었거든요. 저는 사실 단편적인 모습만 보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시어머니에 대해 많은 것을 알진 못했죠. 그냥 시자라는 글자가 붙었다는 것만으로도 어쩌면 저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을 테니까요. 엄마, 혹여라도 우리 살림에 너무 간섭하려고 하지 마. 이 사람 정말 바쁜 사람이야. 반도체 회사에서 일을 하려면 하나하나 신경을 써야 하는 게 얼마나 많은 줄 알아? 회사에서도 내내 예민하게 스트레스 받을 텐데 집에서까지 그렇게 만들고 싶지 않아. 내 와이프가 나보다 돈도 더 잘 버는 거 알지? 이제는 남자가 가장이라는 인식을 버려야 해. 아이고, 누가 보면 내가 우리 며느리 잡아먹으려고 하는 줄 알겠다. 어쩜 그렇게 팔불출이야? 일해서 아들놈 낳아봐야 소용없다 그러지. 지 애미를 그렇게 챙겨 써봐라.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에게 핀잔을 늘어놓으면서도 저에게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셨어요. 저는 남편이 만들어준 든든한 벽 안에서 그저 조용히 최소한의 도리를 하고 살아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죠. 물론 시어머니께서도 저에게 마음을 열고 정말 친자식처럼 대해주신다면 더더욱 활짝 열릴 수 있는 마음의 문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저는 결혼이라는 게 저에게 결코 실이 되는 일이라곤 생각하지 않았어요. 시댁의 노후 준비는 대충 어느 정도 되어 있다 정도로만 들었지 자세한 건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나중에 저희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 정도는 염두에 두고 있어야 나중을 대비하기 훨씬 편안하니까요. 반면 저희 집은 노후 준비가 다 되어 있었어요. 아주 깔끔하게 말입니다. 저희 친오빠가 외국계 기업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연봉도 괜찮았지만 복지가 한국 회사랑은 남다르게 좋았어요. 그 복지는 가족들도 누릴 수 있는 게 많았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께서는 철이 되면 오빠네 회사와 제휴를 맺은 리조트에 놀러 가시기도 하고 취미 생활도 즐기셨어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청렴결백의 끝이라는 공무원이셨습니다. 저희 아버지 행정직렬의 사급 공무원이었는데 쉽게 말하면 서기관이셨어요. 공무원으로 일을 하시면서 단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킨 적 없으셨고 다수의 민원인에게도 박수를 받으시며 일 처리 하나는 깔끔하신 분이셨습니다. 평생 깨끗하게 사신 덕에 가족들에게도 절대로 불합리한 일을 시키지 않으셨고 가족 안에서는 모든 게 평등하다고 늘 이야기를 하셨었죠. 아무튼 저희 집안에서는 빠질 것이 하나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시댁도 영 준비가 안 된 것은 아니었어요. 비슷비슷하긴 했어요. 전업주부로 평생을 자식들 뒷바라지하면서 사셨던 시어머니와 회사에서 정년퇴직까지 일을 하신 시아버지께서는 항상 가족을 챙기면서 사셨던 것 같았어요. 제가 결혼을 하던 해에 시아버지께서 회사 정년퇴직을 하셨어요. 가족들이 모두 그동안의 노고를 축하해줘야 한다고 해서 저도 꽃다발을 들고 찾아갔었죠. 그런 걸 보면 평범한 가족이나 다를 게 없었죠. 근데 그날 딱 한 사람 오지 않았던 인간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신우였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신우가 왜 튀어나오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이 사연 채널을 찾아와서 이렇게 분노의 타자를 치고 있는 이유가 바로 머리에 꽃밭이 가득 찬 우리 신우 때문이랍니다. 미우나 고우나 내 신우라는 말은 이미 진작에 갖다 치워버렸죠. 정말 다시 생각해도 아주 난년이고 염치도 없는 년이라는 말이 절로 따라붙습니다. 제가 할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정말 혀를 내두를 만큼 대박적인 우리 신우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제 심정을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신우를 처음 봤을 때의 날로 돌아가야 할 것 같네요. 신우의 첫인상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요란해서 대단했던 것은 아니었고요. 저희 남편보다 3살 위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봤을 때 신우의 나이가 36살이었는데 저보다 어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신우가 아닌 줄 알았습니다. 어찌나 관리를 기깔나게 잘했던지 이게 정말 동안 페이스인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니까요. 그때는 몰랐죠. 그냥 호리병 같은 몸매에 피부에서 광채가 막 맴도는데 신우가 미용에 관심이 많은 수준이구나 하는 정도로만 알았어요. 36이면 피부도 20대의 탱탱함과는 확실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 신우는 20대라고 속여도 사람들이 믿을 법할 정도로 관리를 잘 했더라고요. 돈을 얼만큼 쏟아부었는지까지는 알 수 없었지만요. 신우를 처음 봤을 때 후광이 딱 번쩍번쩍 하는데 꿈일 줄 모르는 우리 남편이랑은 정말 딴판이구나 싶었습니다. 사실 저도 미용이나 성형, 시술 이런 쪽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유전자 그대로 살아도 여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 평범함을 즐기면서 살고 싶었어요. 하지만 우리 신우는 저랑은 완전히 반대가 되는 사람이었죠. 여자는 무조건 자기를 가꿀 줄 알아야 하고 절대로 외모에 들어가는 비용을 아껴서는 안 되며 본인 치장에 게을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일부러 머리도 짧게 자르고 옷도 편안한 옷을 추구한다는데 우리 신우는 딱 반대로 행동했었어요.
그런 신우를 보고 느낀 것은 저랑은 정말 안 맞겠다 했던 것이었습니다. 어머, 이분이 내 옳게 될 사람?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말은 편안하게 해도 되지. 근데 우리 옳게는 관리를 좀 받아야겠다. 저를 보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뭐랄까 저를 비하한다거나 깔보는 듯한 느낌보다는 정말 제가 꾸밀 줄 모른다는 게 안타깝다는 듯이 말을 했어요. 사실 비아냥거렸으면 저도 이 사람 뭐야? 가까이 하지 말아야겠다 하고 생각을 했을 텐데 저를 위해서 하는 말인 것처럼 행동을 하니까 저도 솔깃한 마음이 들긴 했죠. 그런데 이상하게 신우의 얼굴이 어디서 많이 본 것처럼 익숙한 느낌인 거예요. 물론 성형을 했을 테니까 성형한 사람들끼리 다 비슷비슷하게 생긴 느낌 같은 것도 있긴 했지만 그래서가 아니라 정말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었어요. 처음 본 게 분명히 맞았거든요. 신우 이름도 김인숙으로 처음 듣는 촌스러운 이름이었거든요. 그런데 얼굴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느낌이 솔솔 풍겼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안녕하세요. 처음 뵙는 게 맞는데 왜 이렇게 낯이 익은 것 같은 느낌이 들죠? 혹시 형님 어디 방송 같은 거 출연한 적 있으셔요? TV에서 봐서 익숙한 건가 싶어서요. 내 얼굴이 낯이 익어? 방송은 무슨 방송은 한 번도 나간 적 없어. 혹시 옳게 SNS 같은 거 자주 해? SNS요? 아니요, 저는 일을 할 때도 휴대폰을 반입할 수가 없어서 SNS는 계정만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안 해요. 말 맞다나 하루 종일 우주복 입고 땀 흘려가며 일을 하는데 휴대폰을 볼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게다가 저는 SNS가 재미있는 것도 모르겠더라고요. 저 빼고 다들 대한민국 부자들만 모아놓은 건지 툭하면 명품백 자랑해, 툭하면 해외여행을 다녀온 자랑해, 저랑은 너무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같아서 오히려 재미를 못 느끼겠는 거죠. 그런 일상들을 보면 괜히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요. 그냥 간혹 가다가 화장실에 갔는데 할 게 없을 때 조금 훑어보는 정도, 그 정도가 전부였어요. SNS를 자주 하면 나를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요즘 왜 인플루언서라고 알지? 개인 SNS가 연예인 못지않게 유명한 사람들 말이야. 내가 그 인플루언서거든. 아, 그런 게 있어요? 인플루언서인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인터넷에서 유명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구나. 그러면 예전에 그 얼짱이라고 불렀던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얼짱? 도대체 그게 언제적 단어야? 맞아. 얼짱을 요즘 말로는 인플루언서라고 하지. 아우, 우리 올케는 순수하네. 그러면서 저한테 본인 SNS 피드인지 뭔지를 자랑하듯이 보여주는데 정말 화려하더라고요. 맛있는 음식 사진은 기본이고 본인이 쓰는 화장품 소개에 운동하는 영상까지 없는 게 없었어요. 저한테 자기를 팔로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으쓱하면서 보여주는데 무려 팔로워가 3만 명이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우의 얼굴이 왜 낯이 익은지도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인기가 있는 사람들은 알고리즘에도 많이 뜬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딱히 팔로우하는 계정이 없었으니까 전체적으로 인기 있는 영상들 같은 게 제 SNS에 뜨곤 했는데 거기서 신우를 본 것 같았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제가 신우 얼굴이 낯이 익을 수가 없었으니까요. 신우의 SNS를 구경하는데 진짜 그런 세계를 모르고 있었던 터라 신기했어요. 거기다가 신우의 호리병 몸매가 괜히 만들어진 게 아닌 듯 운동을 하는 영상이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좀 뭐랄까요? 운동복이 좀 과하다는 느낌은 있었어요. 스포츠탑 하나만 덜렁 입고 딱 달라붙는 레깅스 차림으로 뒷모습을 찍은 사진부터 시작해서 이게 운동을 하기 위해 소개하는 영상인지 몸매 자랑을 하는 건지 모를 것들이 많더라고요. 조금 나무새스럽다는 느낌이 들었죠. 이런 걸 자랑하듯이 올려주는 신우의 심리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람들이 몸매 끝내준다, 여자친구 삼고 싶다 댓글을 엄청 달아놨던데 저 같으면 수치스러울 것 같은 댓글에도 신우가 좋아요를 눌러뒀더라고요. 본인의 몸매를 자랑하면서 사람들이 음흉한 시선을 보내는 걸 즐기는 느낌이었달까요? 너무 살색의 향연이라 제가 낯 부끄러워서 고개를 슬쩍 돌리니까 신우가 그러는 거예요.
민망해? 이런 거 민망해하면 인플루언서 못해. 이런 사진들을 올려야 사람들이 환호도 하고 좋아요도 눌러주고 협찬도 들어오고 하는 거야. 이런 사진 하나하나가 다 돈이라니까 돈. 이런 걸로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와, 한 달에 수익이 얼마 정도 나오는데요? 남한테 연봉 물어보는 게 실례인 건 알지? 뭐 대기업만큼은 아니어도 그 아래만큼은 벌지. 그 정도면 엄청난 수익 아니겠어? 정말 다른 세상의 이야기구나 싶었습니다. 사진 몇 장에 그렇게 돈을 버는 것도 재주이지 않겠어요? 저는 할 수 없는 일이다 보니까 어찌 보면 신우에게 조금의 존경심이 생기기도 했죠. 그래서 남편에게도 물어보았습니다. 근데 그런 사진 올리면 시부모님도 처음에는 싫어하셨을 것 같은데 돈을 잘 벌어서 이해를 해주시는 건가? 그럼 형님은 하루 종일 사진만 찍으시는 거야? 누나? 아니, 우리 누나 직업 따로 있어. 그 SNS는 부업 같은 거야, 부업. 우리 누나 필라테스 강사야. 저는 거기서 또 한 번 놀라고 말았죠. 필라테스 강사라니 너무 멀쩡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납득도 되었어요. 하루 종일 운동을 그렇게 하니까 몸매도 좋은 거고 매일같이 운동하는 영상을 찍어서 올릴 수 있는 것이었구나 싶었거든요. 남편이나 시부모님은 신우의 SNS에 관심이 없어 보였지만 저는 점점 흥미가 생기게 되었어요. 몰래 신우의 SNS를 구경하려는데 이름이 김인숙이니 김인숙으로 검색을 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더라고요. 남편한테 슬쩍 물어보니까 이름이 촌스러워서 다른 이름으로 만들었을 거라고 제니퍼인지 제니인지 무슨 영어 이름이라는데 하도 많이 검색이 되니까 귀찮아서 찾는 걸 포기했죠. 하루 종일 그렇게 일만 하고 하니까 저도 운동이라는 걸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때마침 신우가 일을 하고 있다는 필라테스 센터가 멀지 않은 곳에 있었고 신우에게 연락을 해서 한번 수업에 참여를 해볼 수 있냐고 물어보았어요. 필라테스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궁금하기도 했고 잘 맞으면 앞으로 계속 다닐 생각도 있었으니까요. 운동 시작해보려고? 잘 생각했어. 이제 30 중반 되면 체력이 확 떨어진다는 게 느껴진다니까. 지금부터 코어 운동을 잘 해놔야 나중에도 버티는 법이야. 그런데 우리 센터는 1회만 수강하는 건 없는데 등록을 해야 하긴 하는데 내가 특별히 올 테니까 한 번은 듣게 해줄게. 온갖 생색을 다 내는 겁니다. 운동센터마다 규정이 다른 거니까 기분 좋게 방문을 했는데 떡하니 1회 수업도 가능하다고 적혀 있어서 황당하긴 했죠. 아무튼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신우 수업을 듣는데 신우가 제 옷을 보더니만 필라테스는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고 하는 게 좋다고 궁시렁궁시렁 싹 다 무시하고 신우가 강의하는 수업을 들었는데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아니, 제대로 알려주는 것도 하나 없이 계속 돌아다니기만 하면서 갈비뼈를 내리고 숨을 참고 자, 거기서 다리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것만 하는 거 있죠? 필라테스를 경험해 본 적 없었으니까 원래 이런 건가 싶었어요. 솔직한 말로는 필라테스 강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긴 한 건가 하는 의심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벽에 떡하니 걸려 있긴 하더라고요. 필라테스 강사 자격증이요. 그렇게 50분 수업이 끝난 다음에 확실하게 느꼈죠. 필라테스가 정말 이런 수업인지 비교는 불가하지만 저랑은 맞지 않는 운동이라는 것을요. 저는 운동은 자고로 땀을 뻘뻘 흘려야 제맛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필라테스는 뭐랄까요? 헬스를 하기 전에 몸풀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수업을 더 받아볼 이유가 없겠다 싶어서 신우한테 운동 잘 했다고 인사를 하고 집에 가려고 짐을 챙겼어요. 그런데 신우가 저를 붙잡더라고요. 옳게 그냥 가면 어떡해. 등록을 하고 가야지. 네? 오늘 저는 그냥 1회만 수업 들어보려고 온 건데요. 그리고 저랑은 이게 좀 잘 안 맞는 운동인 것 같아요. 몸 쓰는 것도 영 어렵고요. 처음에는 누구나 다 그런 거야. 자꾸 하다 보면 땀도 나게 되고 몸도 딱 풀어지고 코어 근육이 생긴다니까. 그래도 저는 차라리 러닝머신 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운동도 본인에게 잘 맞는 게 있는 법이라잖아요. 올케처럼 운동을 안 하다가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것보다 좋은 것도 없어.
내가 싸게 해줄게. 10회부터 끊어봐봐. 10회에 110만 원이야. 네? 10회에 110만 원이요? 아니, 요즘 PT 같은 걸 해도 1회에 5만 원, 6만 원 하는데 뭐가 이렇게 비싸요? 저는 부담돼서 못 하겠어요, 형님. 아니, 돈도 잘 버는 올케가 이런 걸로 뭘 그래. 올케, 이렇게 돈 아끼는 짠순이었어?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요즘 필라테스 인터넷에 올라오는 것만 봐도 10회에 50에서 60만 원도 안 하는 것 같던데 110만 원이라니 너무 덤터기잖아요. 제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니까 자기는 그냥 평범한 강사가 아니라 전문 강사라서 단가가 높다고 둘러대는데 수업 내용은 하나도 없는데 무슨 전문 강사라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자격증까지 들이밀면서 10회만 등록하라고 하는데 비싸서 못하겠다고 딱 잘라서 말했죠. 그러니까 10% DC를 해서 99만 원에 해주겠다고 하는데 99만 원이나 110만 원이나 뭔 차이가 있겠어요. 너무 과한 것 같아요. 저는 운동에 그렇게 돈을 쓸 생각이 없어요. 개인 레슨을 받을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개인 레슨 아니야. 4명이서 같이 수업받는 반이야. 개인 레슨도 아닌데 저 가격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죽어도 안 한다고 하고는 센터를 도망치듯이 나왔죠. 그런데 전화에 메시지까지 보내서 자기가 강사급 실력으로 키워주겠다고 꼬셔대는데 제가 멀쩡히 회사 잘 다니고 있는데 강사급 실력을 가질 필요가 있겠어요? 남편은 천하태평하게 그냥 무시하라고만 하고 그 이후에도 신우가 얼굴을 마주칠 때마다 저에게 센터에 강의 신청 안 할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이고, 얘 회사 출근하느라 바빠 죽겠다는데 뭘 자꾸 운동을 하라고 난리야. 싸게 해주는 것도 아니라면서. 며느리 피곤하겠다. 그만해라 좀. 우리 사이에 그 정도도 못 해주는 거야? 아니, 나 요즘 실적이 잘 안 나와서 눈치 보인단 말이야. 하루 종일 센터에서 SNS에 올릴 영상이나 찍고 있으니 사람들이 좋게 볼 리가 있어요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시어머니께서도 제 편을 들어주신 마당에 시누이와 싸울 수는 없어서 꾹 참았죠. 본인 실적 때문에 제 돈을 탈탈 털어가려고 했다는 게 괘씸했지만 참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희 가족에게도 변화가 생기게 되었어요. 저에게 아이가 생겼거든요. 남편과 저는 아이를 무척이나 좋아했고 누구보다 육아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첫째 아이를 가졌을 땐 정말 너무 행복했어요. 저는 반도체 연구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지만 이게 뱃속의 아이에게는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인체에는 전혀 무해하네. 어쩌네 해도 예전에 대기업에서도 산재 처리가 된 일도 있었고 해서 보직 발령을 내려달라고 했었죠.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연구원으로 있었던 제가 갑자기 사무직으로 갈 수도 없는 거고 회사에서도 손실이 있고 저에게도 득이 되는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화학용품을 다뤄야 했기 때문에 남편도 뱃속의 아이에 대한 걱정이 많이 있었고요. 저는 그래서 과감하게 회사를 그만두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결정을 내릴 때 제일 속상해하셨던 것은 저희 부모님이셨어요. 제가 얼마나 노력하고 공부를 해서 들어간 회사인지 잘 아셨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뱃속에 쌀톨만큼의 크기밖에 안 되는 새 생명에게도 모성애가 붙으니 일과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사표를 내고 태교에만 집중을 하다가 아이를 건강하게 출산을 했고 저는 본격적으로 남편이 벌어오는 생활비에 의존하면서 아이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맞벌이로 살면서 썼던 씀씀이들이 있지 않겠어요. 보험도 저희가 든든하게 들어놨었고 집 대출금 문제도 있었고 모아두었던 돈이 점점 구멍이 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디 부업이라도 하나 해봐야 하나 하고 걱정을 하고 있었죠. 양가에도 조금씩 손을 벌려야 하는 상황이 생길지도 모를 일이었으니까요. 근데 신우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올케가 돈을 안 버니까 어쩔 수 없이 가게에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지. 올케, 그러지 말고 그 SNS로 장사를 한번 해보면 어때? 장사요? 아니, SNS로 물건을 파는 걸 보긴 했었는데 그것도 능력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형님처럼 팔로워도 많아야 하고요. 팔로워? 그거 돈 주고 사면 돼. 요즘은 돈으로 안 되는 게 없잖아. 일단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시작하는 거지. 근데 한번 시작하면 끊을 수 없는 게 SNS라니까? 방구석에 앉아서 영상이랑 사진만 찍어 올리면 돈을 벌 수 있는 일인데 이걸 왜 안 해? 안 하는 게 바보인 거지. 팔로워를 돈을 주고 살 수가 있어요? 신우가 저에게 그런 것도 몰랐냐는 듯이 자기도 팔로워를 다 돈 주고 샀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충격적이었어요.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없다고는 하지만 팔로워까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지는 몰랐으니까요. 정말 저와는 다른 세계라는 생각이 들었죠. 저에게 저희 애기 사진을 잔뜩 올려놓고 해시태그를 자기가 올리라는 대로 올리면 된다고 팁을 알려주더라고요. 솔깃했어요. 방구석에서 SNS만 관리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데 세상에 이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팔로워를 돈 주고 사면 각종 업체에서 협찬 물건들도 보내줄 거고 특히 아이 사진으로 SNS를 하면 육아용품을 그렇게 보내준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받은 물건이라고 저에게 사진을 보여주는데 피부 케어하는 제품들부터 각종 화장품에 운동기구에 운동복에 사진이 끝도 없더라고요. 더 꿀팁을 알려줄까? 이렇게 협찬받은 물건들을 있잖아. 나중에 모아서 중고 가격으로 팔면 그것도 돈이 된다니까. 공짜로 물건 받아서 홍보하고 내가 쓰던 물건들 달 팔아도 돈이 되니까 아주 기가 막히지.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쉬운 걸 왜 안 하는지 몰라. 상식적으로 그게 양심적인 일이 아니라는 건 알지만 회사도 그만둔 마당에 돈이 필요한데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신우의 조언에 따라 매일마다 우리 아이의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고 육아, 맛팔 이런 해시태그들을 올리면서 나름의 홍보도 해놨어요. 근데 이것도 할 줄 아는 사람이나 하는 거더라고요. 저는 신우처럼 알고리즘에 뜨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관심조차 주지 않았어요. 정말 신우 말대로 팔로워를 돈 주고 사야 하나 고민을 했는데 남편이 미쳤냐고 하더라고요. 요즘 이런 걸로 범죄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데 모르는 사람들한테 우리의 얼굴을 다 보여주면 어떡해? 남편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요즘 같은 흉흉한 시대에 우리 아이 사진이 어떻게 쓰일지도 모르는 일인데 제가 잠시 돈에 미쳐서 정신이 횟가닥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SNS에 올려두었던 아이의 사진을 다 내리고 차라리 집에서 재택으로 근무할 수 있는 다른 일을 알아보자 싶었죠. 신우는 저에게 손쉬운 일을 냅두고 어려운 길을 간다면서 너무 손해보고 사는 거라고 혀를 끌끌 찼지만 오히려 저에게는 돌아가는 길이 더 어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신우에게 일이 생기고야 말았죠. 신우가 협찬을 받은 물건들을 모아서 본인 SNS에 싸게 정리를 한다고 내놨는데 그걸 신우에게 협찬을 해주었던 업체가 본 것입니다. 홍보를 해달라고 돈도 주고 물건도 주었는데 어떻게 이걸 되팔 수가 있냐. 자기네 업체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하면서 소송을 걸겠다고 한 거죠. 신우는 처음에 이런 걸로 설마 소송까지 하겠냐고 사진만 황급히 내렸는데 정말로 소송이 걸리게 된 것입니다. 업체에서는 홍보를 제대로 하고 싶으면 2~3통을 더 달라고 뻔뻔하게 요구까지 했다. 그렇게 부당하게 이득을 취해놓고 그 물건을 되팔아서 본인들의 이미지에 훼손이 가게 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신우가 정말 속수무책으로 당하더라고요. 그러자 신우가 저에게 부탁을 해왔어요. 옳게 그거 옳게가 올렸다고 좀 해주면 안 돼? 나는 SNS 이미지로 먹고 사는 사람이잖아. 내 이미지 떨어지면 나 앞으로 장사도 못하고 SNS도 망해버려. 지금 나한테 부럽다 했던 사람들이 전부 돌변해서 양심도 없다고 말을 하는데 눈 딱 감고 나 한 번만 도와주라. 옳게가 돈이 필요해서 그런 짓을 했다고 해명글 한 번만 올려줘. 아니 그런 걸 왜 저한테 부탁을 하고 그러세요? 제가 한 일도 아닌데. 형님, 제가 소송을 당하는 건 괜찮고 형님은 안 되는 게 어딨어요? 형님이 저지른 일인데 당연히 그 처벌도 형님이 받으셔야죠. 저는 괜히 이런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요. 나중에 제 취업도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건데.
그렇게 거절을 하고 발을 뺐더니만 그 이후부터 제가 하는 일 하나하나 딴지를 걸고 드는 겁니다. 시어머니도 안 시키는 시집살이를 신우가 시킨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요? 그것도 본인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그런 행동을 하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신우랑 척을 지고 살게 된 이후부터는 일부러 신우와 마주치지 않으려고 시댁에 가는 일도 피했습니다. 그 사이에 저에게 둘째도 생기게 되면서 더더욱 시댁에 가는 일이 줄어들긴 했죠. 임신했을 때는 몸이 피곤해서 쉬어야겠다. 출산 이후에는 육아해야 돼서 못 간다 하면서 말입니다. 둘째를 낳은 이후에도 한 3년 정도는 신우랑 마주치지 않으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어느덧 40을 훌쩍 넘긴 신우, 언제까지 솔로로 사나 싶었는데 어느 날 뜬금없이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신우랑 척을 지고 살았으니 연애를 하고 있는 것도 몰랐었죠. 결혼한다는데 축하하지 못할 이유는 없으니까 축하한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신우 또한 어느 집안의 며느리가 되면 제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신우가 제 축하 문자에 혼수는 뭘 해줄 거냐고 답장을 보냈더라고요. 보통은 안부부터 묻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신우는 남다른 사고방식을 들고 있었죠. 이미 신우의 결혼 소식을 들었을 때 남편과 상의를 해둔 뒤였어요. 크게는 못 해줘도 TV 하나 정도는 해주자. 그래도 신우가 결혼하는 건데 200만 원 선까지는 쓸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우에게 TV를 해주겠다고 하니 고작 그거 해줄 거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부글부글 끓었어요. 솔직히 그것도 신우가 예뻐서 해주는 게 아니라 남편이 그만큼은 해주자 하고 말을 해서 동의를 한 것인데 고작이라니 그런 소리를 양심 없게 할 수 있나 싶었거든요. 올케, 너무 통이 작은 거 아니야? 내 동생이 그만큼 해주자는 것에 동의를 할 리가 없는데 말이야. 혹시 올케가 요즘 내 동생 바가지 긁어? 둘째 낳고 완전히 집구석에 엉덩이 딱 붙이고 사는 것 같더만. 돈 벌어오는 우리 동생 너무 쥐어잡고 사는 거 아니야? 어떻게 꼴랑 TV 하나를 해준다고 할 수가 있어? 형님이야말로 말을 너무 서운하게 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 아이 둘 키우면서 들어가는 돈도 만만치 않아요. 그이 외벌이로 아껴 살면서 큰맘 먹고 TV도 해드리겠다고 한 건데 그렇게 싫으시면 그것도 그럼 안 해드릴게요. 저도 이런 이야기 들어가면서 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뭐라고? 아니, 지금 TV 하나 가지고 생색을 내는 거야? 남들은 보니까 뭐 혼수도 도와주고 축의금도 몇백만 원씩 낸다고 하던데. 형님은 저희 결혼할 때 축의금 20만 원 주신 게 전부였잖아요. 저희도 그냥 받은 만큼 낼게요. 남편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적당히는 할 생각이었는데 신우가 적반하장으로 나오니까 저도 열불이 뻗치더라고요. 저희한테 혼수를 해준 것도 없고 축의금도 꼴랑 20만 원 내놓고 바라는 게 많아도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우랑은 끝까지 잘 지낼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신우 결혼식에 정말 딱 20만 원만 축의금 내고 참석했어요. 신우가 저를 보고 씩씩거리는 게 느껴지긴 했지만 오히려 저는 속 시원하더라고요. 남편은 그냥 제가 하자는 대로 따라왔고요. 신우는 결혼을 한 뒤로 잠잠해졌어요. 매일같이 올리던 SNS에 운동 영상도 올라오지 않게 되었고 딱 달라붙는 운동복을 입고 운동을 하는 척 몸매 자랑하던 사진들도 전부 내려가게 되었죠. 사람들은 결혼을 하더니 왜 이렇게 소식이 없냐고 신우를 궁금해하기도 했어요. 그럴 때 가끔 일상 사진을 올리면서 누구보다 행복한 새 신부인 척 하는데 가관이더라고요. 하지만 개가 똥을 끊지 결혼 생활 한 8개월쯤 지나니까 다시 운동하는 사진들이 살살 올라오더라고요. 신우가 운동 사진을 올리지 않으면서 팔로워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만큼 제품 홍보를 하는 사진들도 줄어들었고요. 본인 수입이 줄어드니까 다시 활동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얘, 너는 아이를 언제 가지려고 그러냐? 나이가 벌써 43살인데 지금 아이를 가져도 늦은 거 아니냐? 그래서 언제 애 키워서 대학까지 보내려고 그래? 엄마, 나 애 안 낳을 건데? 몸매 망가지게 무슨 출산을 하라고 그래. 내가 이 몸매를 유지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데 출산 절대 안 하지. 옳게 봐. 저 몸매 다 망가졌잖아.
대놓고 저를 걸고 넘어지는데 기분이 거지 같더라고요. 어쩜 그렇게 상대방에 대한 존중은 하나도 없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을 수 있는지 신우의 사고방식이 궁금해졌죠. 그래서 저는 그냥 무시했습니다. 너는 내 할 말 해라. 나는 나의 길을 가련다 했죠. 근데 신우가 슬쩍 저를 보고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이제 곧 올케 생일 아니야? 40대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생일인데 생일떡 크게 안 써? 제가 무슨 환갑도 아닌데 생일턱을 크게 쏠 일이 있겠어요. 내가 이번에 꽤 수입이 좋았거든. 우리 올케한테 그동안 해준 것도 없는데 선물 하나 제대로 뽑아줄까 싶은데 말이야. 그동안 올케랑 대화도 별로 안 하고 살았잖아. 축의금 문제로 서로 기분 상했던 것도 있고 이번 기회에 우리 풀어보는 거 어때? 신우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거기서 싫은데요? 할 수 있겠어요.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는 몰라도 먼저 풀어보자고 말을 하니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잘 생각했다. 아무리 서로 안 맞는 사이라고 해도 가족인데 풀 건 풀어야지. 너도 네 올케한테 너무 뭐라 하지 말고 이번에 생일 선물을 준비하겠다고. 그러면 우리 며느리도 생일턱 한번 쏘면 되겠네. 어머님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지난번에 그이랑 같이 갔던 한정식 집에서 식사 맛있게 하셨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거기 가서 식사하실까요? 한정식은 집에서 대충 비슷하게 먹을 수 있는 건데 뭐하러 그런 데 가서 돈을 써. 고기 먹자, 고기. 나 고기 땡긴다. 소갈비 어때? 소갈비요? 저는 밖에서 사 먹는 고기가 제일로 돈 아깝던데 집에서 해 먹는 게 고기는 훨씬 저렴하잖아요. 그래도 그 서비스도 다르고 맛도 다르잖아. 소갈비 먹자. 무슨 소갈비를 못 먹고 죽은 귀신이 붙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왜 비싼 소갈비를 신우 입에 넣어줘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남편이 슬쩍 옆구리를 찌르는 겁니다. 요즘 들어서 신혼의 생활하는 게 조금 힘든 것 같다는 이야기를 시어머니께 전해 들었다면서 먹고 싶은 거 사주자는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도 소갈비라면 환장을 했기 때문에 생일 선물까지 준비하겠다고 호언장담을 한 사람에게 그 정도 자비는 베풀자 싶었어요. 그렇게 제 생일이 되었고 신우가 저를 보자마자 자기가 잘 아는 소갈비집에 예약을 해뒀다면서 호들갑을 떨더라고요. 당연히 심해부도 함께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신우 혼자서만 온 게 좀 의아하긴 했죠. 남편이 넌지시 지나가는 말로 신우네 생활이 힘들다고 하면서 심해부랑도 사이가 좀 삐걱거리는 것 같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하긴 신우가 허영심도 대단한 사람인데 심해부 입장에서는 그런 소비 습관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을 거라 생각했죠. 신우가 예약했다는 소갈비집은 입구부터 으리으리했습니다. 딱 봐도 가격이 만만치 않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메뉴판을 보는데 눈알이 튀어나오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선물을 준비했길래 저에게 이런 집에서 밥을 먹자고 한 것인지 궁금했죠. 그런데 진짜 무슨 걸신이 들린 사람도 아니고 며칠을 굶은 사람도 아닌데 꼭 그런 것처럼 소갈비가 나오자마자 허겁지겁 고기를 구워 먹는 게 아니겠습니까? 오죽 그 모습이 기괴했으면 시어머니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전부 신우가 먹는 것만 구경하고 있었어요. 평소에 몸매 관리를 한다고 밥도 조금만 먹던 사람이 왜 저러나 싶었죠. 저는 속으로 갈비를 사 먹을 돈도 없었던 건가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어요. 맛있다 정말. 내가 언제 이렇게 마음 놓고 갈비를 먹겠어? 우리 남편은 말이야. 나랑 밖에 외식을 하러 나오면 나한테는 딱 0.5인분만 준다니까. 이 몸매 망가지면 안 된다고 말이야. 내가 진짜 감옥에 사는 기분이야. 우리 올케 덕에 이렇게 배부르게 먹네. 정말 배 터지게 먹은 건지 볼록하게 나온 배를 두들기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측은한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신우가 가방에서 웬 작은 상자를 꺼내서 저에게 선물이라면서 내밀었어요. 뭔가 싶어서 작은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 반지가 들어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것도 가운데 알이 영롱하게 빛나는 반지였어요. 설마 이 투명한 보석이 다이아몬드인가 싶었죠. 형님,
이게 무슨 반지예요? 그거 오브 다이아야. 내가 이번에 협찬 받아서 돈을 좀 벌었거든. 종로에 액세서리나 하나 사볼까 싶어서 갔는데 그게 눈에 딱 들어오는 거 있지. 우리 올케 손에 끼우면 예쁘겠다 싶어서 데일리로 끼고 다니라고 사왔어. 선물이야. 형님, 누가 오브 다이아를 데일리 반지로 껴요? 이거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뭘 이런 걸 가지고 그래. 우리가 몇 년 동안 대화도 없다가 화해를 하는 기념인데 당연히 이 정도 선물은 해야지. 그렇게 말을 하면서 밥을 잘 먹었다고 하는데 왠지 모르게 감동까지 밀려오더라고요. 혹시 협찬을 받은 건가 싶었는데 그건 아닌 눈치더라고요. 신우의 선물에 놀라고 신우가 먹은 밥값에 한 번 더 놀랐죠. 혼자서만 갈비를 50만 원어치를 먹었더라고요. 아무리 고깃값이 비싼 곳이라고 해도 그렇지 그래도 손해보는 기분은 아니었어요. 아무리 종로에서 산 오브 다이아라고 해도 100만 원은 넘을 건데 이런 선물을 받았으니 그 정도 밥값은 낼 수 있다고 생각했죠. 저는 정말 데일리 반지로 그 다이아를 잘 사용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서도 우리 신우가 인플루언서인데 생일 선물로 다이아 반지를 해줬다고 자랑을 하고 다녔었어요. 그렇게 한 4개월 잘 끼고 다녔나? 카페에서 친구들이랑 수다를 떨면서 반지 자랑을 하고 있는데 알이 똑 떨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다이아를 잃어버리기라도 할까봐 냅킨에 잘 싸서 종로로 달려갔어요. 수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반지 가게 사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이걸 수리하시려고? 이거 수리비가 더 나올 텐데. 그냥 하나 사는 게 낫지. 뭐 이런 싸구려를 고쳐요. 이거 무슨 사연이라도 있나? 네? 이거 다이아 반지 아닌가요? 이 사람아, 이거 사기당했네, 사기. 이게 무슨 다이아야. 모이사나이트라고 모조 다이아야. 좋은 비싸긴 한데 이건 아주 그냥 싸구려. 에이씨, 5, 6만 원에 길거리에서 파는 그런 반지라고. 저는 너무 황당해서 입을 떡 벌렸어요. 고자고에서 6만 원밖에 안 하는 반지를 가지고 다이아라고 속여가면서 그렇게 생색을 냈던 건지 저한테 어떻게 이런 사기를 칠 수 있는지 황당했죠. 갈비값만 50만 원을 썼는데 속이 부글부글 끓더라고요. 이걸 뒤집어 엎어 말어 하면서 속으로 벼르고 있었죠.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친구들도 황당해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달 뒤 신우가 저에게 뻔뻔하게도 연락을 해왔습니다. 올케, 나 다다음 주에 생일인 거 알지? 내가 준 다이아는 잘 끼고 다니지? 다른 게 아니라 내 생일 선물 고민하고 있을까 봐. 나는 말이야, 최고의 선물은 캐시, 현금이라고 생각해. 신우가 먼저 그렇게 선수를 치는데 그래 이때다 싶더라고요. 제가 벼르고 벼렀던 일을 드디어 펼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신우한테 기대하셔도 좋을 거라고 선물은 제대로 준비를 해가겠다고 밑밥을 제대로 깔았죠. 그리고 2주일 뒤 신우 생일에 온 가족이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신우에게 어떻게 비곁을 선물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친구들끼리 전부 다 모여서 작전을 짜기까지 했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이판사판으로 가보자 싶었거든요. 신우가 저한테 생일 선물은 현금이었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저도 그 기대에 부응을 하기 위해서 두둑하게 현금 봉투를 준비해 갔습니다. 그리고 시댁에서 온 가족이 모이게 되었죠. 그날은 웬일로 심해부도 와 있었는데 표정이 영 똥을 씹은 듯한 표정이었어요. 마침 잘 됐다 싶었죠. 제 계획에는 심해부가 꼭 필요했었거든요. 형님, 이거 제가 준비한 선물이에요. 형님 마음에 꼭 드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준비한 게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네요. 어머, 요즘은 돈 봉투가 이렇게 이쁘게 나와? 내가 또 이런 성의는 절대 무시 못하는 성격이잖아. 옳게 고맙게 잘 쓸게. 그러면서 제가 미리 준비를 해간 꽃무늬가 그려진 봉투를 딱 열어보는데 기대에 가득 찼던 신우의 얼굴이 요상하게 일그러지더라고요. 그러더니 봉투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쏟아내는데 거기서 나온 건 어린애들이 보드게임을 할 때 쓰는 종이돈 있죠? 그 가짜 돈이 좌르륵 쏟아졌습니다. 신우는 점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어요.
형님이 저한테 가짜 다이아를 선물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맞춰서 가짜 돈을 준비해 봤어요. 뭐? 뭐라고? 아네. 어떻게 생일 선물로 가짜 돈을 줄 수가 있어. 그리고 그거 가짜 다이아라고는 하지만 진짜 다이아랑 다를 게 없는 반지야. 그래도 저한테는 진짜라고 속이면서 갈비도 50만 원어치나 얻어 드셨잖아요. 그 다이아가 가짜라고 말을 하니 시댁 식구들 전부 벙찐 얼굴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여기서 제 복수를 끝내면 그간 제가 당해온 서러움이 해결되지 않지 않겠어요? 제가 당한 게 있으면 무조건 2배로 갚아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2번째 선물을 꺼내 들었죠. 서류 봉투를 가방에서 꺼내 앞에 내미니까 신우의 얼굴이 다시 새초롬하게 바뀌었어요. 이건 뭐야? 이게 진짜 선물이야? 형님이 아무리 저한테 가짜 다이아를 선물해 줬다고 해서 저도 가짜만 드릴 수는 없잖아요. 이거는 가짜 아니고 진짜. 신우가 신이 나서 서류 봉투를 열어보더니 의문이 가득한 얼굴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밖에요. 그 봉투 안에는 신우의 SNS를 캡처해둔 사진들이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신우는 영문을 모르고 사진 하나하나를 넘겨보면서 저한테 성질을 내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건 내가 올렸었던 사진이잖아. 이걸 프린트해서 나한테 주는 이유가 뭐야? 왜 이렇게 지금 나랑 장난해? 그건 형님이 아니라 심해부께서 직접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심해부께 드리는 선물이거든요. 그 사진을 심해부가 확 가져가서 보더니 영문을 모르겠다는 얼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손가락으로 사진 부분을 체크를 해드렸어요. 그러니 심해부의 눈이 동그랗게 커지더라고요. 옆에서 보고 있던 신우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죠. 그게 뭐였냐고요? 자세하게 봐야지만 보이는 형체였어요. 유리창에 비친 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제대로 관심 있게 보지 않으면 절대로 찾을 수 없는 형체였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죠. 사진 곳곳에 남자의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특히 남이 찍어준 것 같은 사진에는 100% 등장하고 있었어요. 심해부의 얼굴은 점점 더 화로 가득 차게 되었고 신우는 그 사진들을 확 빼앗았습니다. 어머, 지금 뭐 하는 거야? 다들 무슨 오해를 하고 그러는 거야? 오해? 지금 이 사진들을 보고 오해라고? 아, 너 이거 미경이라는 친구랑 갔다고 그랬잖아. 근데 여기 떡하니 남자가 찍혀 있는데 미경이가 남자니? 사진이 너무 정확했던 것이 남자의 모습이 심해부랑은 영 딴판이었거든요. 심해부는 짧은 스포츠 머리를 하고 있었는데 사진 속에 보이는 남자는 노란색 머리카락을 하고 있었어요. 누가 봐도 외간 남자의 모습이 보이는데 시댁 식구들이라고 무슨 할 말이 있었겠어요. 심해부는 바로 그 사진 뭉치를 내동댕이 치면서 신우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난리를 쳤죠. 바람 아니라며. 나한테 뭐 미경이랑 놀러 간 건데 을차 중이냐고 환자 취급을 하더니 미경이한테 전화해봐. 미경이가 여잔지 남잔지 내가 알아봐야겠으니까. 아니, 여보, 그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 센터에서 일을 하는 직원인데 내가 SNS로 돈을 버니까. 너 이날 미경이라는 친구랑 호캉스 간다고 집에도 안 들어왔던 날이잖아. 남자가 떡하니 찍혀있는데 뭐? 센터 직원? 너는 센터 직원이랑 호캉스를 놀러 가냐? 어? 아주 개판이었죠. 저는 구경하는 재미에 푹 빠져 있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화가 난 심해부를 말리느라 정신이 없었죠. 그러자 신우가 전부 제 탓을 하려는 모양인 건지 저에게 소리를 꽥 지르는 게 아니겠어요? 왜 이렇게 정말 소름 돋네? 하루 종일 내 SNS를 염탐하면서 사진만 들여다보고 있었던 거야.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어떻게?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웃고 말았죠. 제가 미쳤다고 하루 종일 신우 SNS만 들여다보고 있었겠어요? 내가 친구들에게 다이아 반지를 자랑하면서 신우가 인플루언서라는 이야기를 그제서야 꺼냈어요. 솔직히 그 전까지는 신우의 SNS가 너무 민망스러워서 친구들에게 말을 해주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신우를 안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지방에 살다가 서울에 발령이 나면서 최근에서야 자주 만나게 된 친구였는데 제 결혼식 때도 일이 바빠서 축의금만 두둑하게 보냈었던 친구였거든요. 나 이 사람 알아. 이 사람 근데 요즘 완전 난리 났잖아. 시녀들도 다 떨어져 나가고. 시녀라니? 아니, 우리 신우가 왜? 인플루언서들 쫓아다니면서 팬클럽 하는 애들을 시녀라고 그래. 아니, 이 사람이 여태까지 홍보했던 제품들이 뒷돈 받고 광고했다는 논란도 있고, 얼마 전에 그 공구했던 피부 관리 기계는 화상 입었다는 사람들이 많아서 난리가 났잖아. 거기다가 결혼하고 나서 잠잠하다가 SNS 다시 활발하게 한 시점부터 남편과 불화설에 바람 피운다는 이야기까지 있었다니까. 뭐? 우리 신우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아니, 뭐를 보고 사진들만 봐서는 하나도 모르겠던데. 그 사진 조금만 밑으로 내려봐봐. 그래. 여기. 여기 보면 호텔로 놀러 간 사진인데 이 유리창에 비친 남자 보여? 노란 머리 남자. 이 사람이 사진 찍어주고 있는 거잖아. 근데 이 사람이 다른 사진에도 종종 등장을 한다니까? 근데 너네 신우이가 올린 결혼 사진에 있는 남자랑 체형도 다르고 머리 스타일도 달라서 바람 피운 거 아니냐는 말도 있었어. 그러면서 무슨 인플루언서들의 안티팬들이 모여서 서로 까내리기 바쁜 사이트를 보여주는데 거기에 신우 이야기가 엄청나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저는 그 내용들도 하나하나 캡처를 해서 저장을 했습니다. 신우가 바람을 피운다는 증거, 노란 머리 남자와 커플 아이템을 맞춘 증거부터 시작해서 수두룩하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중에는 필라테스 강사 자격증도 위조해서 만든 것 같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쩐지 필라테스 강사치고는 너무 강의가 성의 없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신우의 실체를 알게 되었는데 당연히 저도 이 모든 것을 공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전부 다 공개를 하고 나니까 살얼음판이 따로 없더라고요. 아유, 이놈의 기집애. 너 이게 진짜야? 너 정말로 바람 피웠어? 아유, 엄마. 아니야. 그냥 지나가는 인연인 거지. 바람을 피운 게 아니라 잠깐 그냥.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갔지. 어떻게 이런 짓을 해? 아이도 안 가지겠다, 일도 하기 싫다. 아주 집에 눌러붙으려고 하더니 너는 돈대로 쓰고 딴 놈이랑 놀아나? 너랑은 이혼이야. 자기야, 어떻게 한 번의 용서도 없이 이혼을 하자고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할게. 내가 미친년이야. 내가 다 잘못했어. 이미 늦었어. 이런 증거까지 다 받아봤는데 내가 너랑 미쳤다고 어떻게 살아. 장모님 장인어른, 저 이 여자랑은 더 이상은 못 살아요. 반품하겠습니다. 자네 정말 우리 딸이랑 이혼을 하려는 겐가? 아니, 다시 한 번만 생각을. 제가 바람을 피웠어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을 것 같습니까? 이거는 절대로 용서 못합니다. 이혼합니다. 그렇게 신우 생일은 개판으로 끝나게 되었죠. 신우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기 바빴고 시어머니께서는 신우의 등짝을 때리면서 미친년 아니냐고 어떻게 바람을 피울 생각을 하냐고 난리를 치셨어요. 남편은 조용히 제 손을 잡고선 집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대면대면한 시아버지만 저희에게 조심히 가보라고 손을 허이허이 내 저으셨습니다. 그날 이후 한바탕 난리바람이 불었죠. 심해부가 협의 이혼이 아닌 소송을 걸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증거가 완벽하게 있었기 때문에 유책 배우자가 되어버린 신우는 위자료까지 물어주고 이혼을 당하게 생긴 거죠. 거기다가 집이며 모든 재산 명의가 심해부의 것이었고 결혼 생활이 길지 않았으면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가사 노동에 대한 재산 분할도 받지 못했습니다. 신우의 시댁에서는 아이를 갖지 않겠다던 신우를 이미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렇게 빈털터리로 이혼을 당하게 된 신우는 시댁에 들어와 살면서도 시부모님의 눈치를 엄청나게 받게 되었습니다. 왜냐고요? 신우의 그 필라테스 자격증이 정말 허위인 것이 밝혀졌거든요. 그 자격증 하나 따겠다고 시부모님께 받아간 돈이 어마어마하던데 알고 보니 위조한 자격증이었던 겁니다. 그 일이 모두 밝혀진 뒤 신우의 SNS는 조용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디서 돈 들어올 곳도 없고 신우는 지금 와서 직장을 알아보고 있다는데 어디 멀쩡한 회사에서는 이력서부터 광탈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주 골칫덩이라며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신세한탄을 하는데 제가 벌인 일이긴 하지만 신우가 자초한 일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답니다. 그러길래 애초에 왜 그런 거짓 인생을 살아서 주변 사람들까지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덕분에 저는 신우를 마주치기 껄끄럽다는 이유로 시댁에 방문도 하지 않고 있고요. 가끔 손주가 보고 싶을 때마다 시부모님께서 저희 집으로 방문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게 훨씬 편한 것 같아요. 신우가 저에게 난리를 치려고 몇 번이나 마음을 먹었다는데 그때마다 시아버지께서 크게 호통을 치셨다고 하더라고요. 잘한 거 하나 없는 주제에 누구한테 강짜를 부리냐고요. 이 일로 시부모님도 제 편으로 돌아선 것 같아서 무척이나 기쁘답니다. 제가 너무했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게 되는 법 아니겠습니까? 제발 우리 신우가 정신 차리고 마음 다 잡고 살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